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오늘도 깊숙하면서 흥미로운 뉴스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현대자동차의 미국 투자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현대차 자율주행 승부수다. 미국에 2조 투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FT부사와 공동으로 40억 달러 현지 합작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2022년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한다. 이런 목표도 설정돼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를 하면 좀 더 좋았는데 사정이 있었겠죠. 아무튼 미국에 2조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검찰에 압수수색 당한 첫 법무장관. 이렇게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뉴스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검찰 조국 장관 자택 11시간 수색했습니다. 자녀가 지원했던 대학 4곳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히 아들이 지원했던 대학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어요. 집 PC 하드 등 확보했다. 그리고요, 조 장관 문서 위조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김포서도 돼지열병 확진, 한강 이남 뚫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3곳 발병의 방역 초비상. 그러나 오늘 오전에요. 4곳으로 늘었습니다. 파주에서 확진 판정이 추가됐거든요. 4곳입니다. 점점 퍼지고 있어요. 파주서 또 의심 신고. 그러나 의심 신고에서 알아보니까 확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 확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미국 북한 안전보장 제재 해제에 열린 자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 제재 문제, 특히 제재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좀 완강한 태도였는데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오늘 오전 6시 30분께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정상 비핵화 새 판짝이 공감대 주목된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으로 22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4분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박상혁 변호사, 이재영 전 국회의원,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쪽 화면 봐주시죠. 한강 이남도 뚫렸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얘기입니다. 확산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윤석열의 타이밍, 조국 장관 압수수색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조국 정국 민주당 고민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둘 중 하나는 쓰러진다.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미국 정가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해봤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점차 퍼지는데요. 문제는요. 어떻게 발병이 됐는지 유입 경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김포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요. 파주에서 추가 확진이 나왔습니다. 4곳입니다. 지금요. 한강 이남도 뚫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주, 연천 이어서 양성 반응이다. 여기 보시면요. 파주 발병 농장에서 13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거리가 꽤 되거든요. 지금요. 강력 방역 조치에도 속수무책이다. 나흘 만에 다시 이동 중지 명령 내려졌고요. 파주소 또 추가로 의심 신고됐는데 확진됐습니다. 남쪽으로 확산 우려 커지는데 여전히 감염 경로도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지도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파주, 뭐 양평, 여기 연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파주.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한강이에요. 김포에서 발병이 됐다는 건요. 한강 이남입니다. 한강을 건너갔다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돼지열병 한강 뚫려 전국이 불안하다. 유입 경로 여전히 깜깜하다. 깜깜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전국 이동금지 조치 내렸던 정부 1시간 뒤 경기 인천 강화로 축소했다. 뭔데 다시 지금 또 정부가 긴장하고 있죠. 지금 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정부와 전문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입 경로로 뽑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통상 이렇게 세 가지 경로로 확산이 되는데 돼지에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운영된 음식물을 먹이거나 농장 관계자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곳 파주 연천 농가는 이 세 가지 다 무관하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 날라왔냐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강력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거이냐 자꾸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뭐 지금 뉴스에서도 제가 이 추가로 알려드렸는데요. 파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오늘 지금 방금 들어왔고요. 그리고 일주일 새에 벌써 4번째 확진 판정이 된 겁니다. 점점 걱정이 되고 있는데 김종민 기자가 전하는 리포트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오전 신고가 접수됐던 경기도 김포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농가가 정밀 검사 결과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3번째, 한강 이남에선 첫 번째 확진 판정입니다. 지난 17일 처음 확진 판정이 난 파주 농장에서 13km, 연천 농장에서는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반경 10km 방역대를 벗어나 있습니다. 확진 판정이 나면서 이곳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1,800여 마리와 반경 3km 이내 8개 농장의 돼지 3천여 마리는 살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임진강과 한강 하구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확대하고 고강도 소독에 나섰습니다. 소독약과 생석회 도포 등 그간의 방역 조치들을 조속히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발병 농장들과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어떻게 한강 이남 지역까지 확산한 건지 오리무중입니다. 해당 농가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고 야생 멧돼지가 침입한 흔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료를 먹여 오염된 음식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고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직접 유입됐을 확률 역시 희박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김포 농장에 이어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파주 농가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감염 경로와 일치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확진이 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한강을 건너서 김포에서도 지금 발병이 됐습니다. 강을 어떻게 건너? 그것도 모릅니다. 최영선 의원님. 경로를 몰라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요. 그게 심각한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차단 방역을 하려면은 이 예. 바이러스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예. 알아야만 거기에 맞춰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지금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예, 보통 예. 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세 가지의 유입 경로에 해당 안 되는데도 발생이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제4, 제5, 제6의 이동 경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방역은 1, 2, 3 처음 세 가지에 맞춰서 방역 차단 그렇죠. 방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유통 경로가 있다면은 뚫리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뭔가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고, 그래서 빨리 예. 전염 경로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한 가지 저는
덧붙이고 싶은 게 이런 예. 일이 있을 때마다 육류 소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 근거 없는 불안감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 같은 것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게 인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그렇습니다.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뭐 필요 없이 어떤 뭐 영향을 받는다거나 예. 그럴 필요는 없다고 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돼지고기 드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지금 누누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또 걱정하셔서 그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박상욱 변호사. 제가 마침 또 이 김포에 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 지역 경제가 요새 굉장히 좀 예. 위축되어 있는데 예. 이런 발병으로 인해서 줄줄이 행사들이 좀 취소가 되고 지금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이 그렇죠. 많으시겠네요. 농가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가 취소되면서 예. 굉장히 지역 경제에 더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나 뭐 시민분들께서 지금 예.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뭐 육류 소비라든지 다른 뭐 기타 농축산물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분들 참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게 다 그냥 멈춰버리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경로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지만요. 제4의 경로, 제5의 경로 있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정부 당국이 그 부분까지 좀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어제 있었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갈래의 기사입니다. 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 가지 시각이 좀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조국 집 나서자. 조국 장관이 집을 나서자 검찰이 들이닥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이닥쳤다. 부인 자녀 앞에서 11시간 뒤졌다. 제목 자체가 느낌이 좀 있죠. 어떻게 보면은요. 들이닥쳤고 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 수사팀 자택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조국 장관 출근 23분 뒤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집에서 나와서 출근할 때까지 좀 기다린 거군요. 이건 어떻게 보면 현직 장관에 대한 예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장관이 집에서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부인과 자녀는 집에 있었다는 거고요. 2박스 분량 자료 확보한 뒤 철수했습니다. 11시간 정도 걸렸어요. 취재진 주민 등 몰려들어서 소란. 그리고 조 장관은 밤 10시가 돼서야 귀가했다. 원래 조국 장관이 어제 6시 30분경에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압수수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나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뭐 다른 곳에 좀 있었겠죠. 그리고 다 끝난 뒤 10시가 돼서야 귀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모습이에요. 지금 묘사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영장 추가 발부 받느라 시간이 길어졌다. 그러니까 11시간, 뭐 마라톤 압수수색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뭐 수색을 하느냐고 그렇게 다 한 거지만 뭐 오래 걸렸지만 그것도 있지만 영장을 중간에 추가 발부 받느라 시간이 길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부인 딸 수색 내내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시간표가 그려져 있네요. 오전 8시 30분 경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오후 1시경 일본 방송이 자택 앞에서 생중계를 시작했답니다. 일본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네요. 일본 언론도요. 아무튼 지금 이런 시간표가 선됐고 밤 10시경에 조 장관 자택 귀가했고 8시경에 압수수색은 종료가 됐습니다. 자, 내용 좀 더 보죠. 검찰 조 장관 출근 전부터 주차장에 대기했습니다. 조 장관 집 나오자 30여 분 뒤에 진입했고요. 이패한 변호사, 검찰의 수색 범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파악 못한 자료 발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뭐 여기 취재진도 몰리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뭐 생중계 현장이 있었다. 그리고요.
아들 재학 연세대 대학원 수색 과정, 검찰 면접 점수표 등 사라진 정황을 포착했다. 일단 동아일보 이렇게 조라고 있어요. 어제 자녀 관련 대학 4곳, 그중에서 이제 아들과 관련된 대학원이 있었거든요. 그 연세대 대학원 수색 과정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면접 점수표 등이 없었다,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오늘 아마 추가 기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사실 어제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해서 뉴욕행을 한 뒤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부여한 기사들이 오늘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 출국하자 조국집 압수수색, 윤석열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초유의 현직 법무장관 강제 수사다. 정치적 부담 최소화 위한 승부수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국으로 나가 있는 동안 압수수색을 벌인 게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 아니었나. 윤 총장, 검찰 엄중함 유지해야 된다. 내일 조국 수사 뒤 첫 외부 행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부인이 건강상 검찰 조사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닙니다. 퇴원했고요. 당연히 검찰 소환에 응할 것입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보다 더 많은 특수부 검찰 인력을 투입하여 한 달 내내 수사했음에도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검찰이 또다시 무리한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입니다. 검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원칙대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재영 전 의원과 양지열 변호사께 같은 질문도 드릴게요. 지금 이 마지막에 소개한 이 신문 기사가 윤석열의 타이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로 나간 그 다음 날 했다. 여기 중앙일보 해석은요, 정치적 부담 최소화를 위한 승부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이재영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타이밍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거는 시각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예. 네, 대통령이 지금 저 해외 출장이 있는 방문이 있는데 그때 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 부담을 덜어주기 그러니까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배려일 수 있다. 배려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예. 또 다른 기사에서는 예. 지금 대통령이 해외 대통령도 나가서 없는데.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러 나갔는데 검찰이 뒤통수 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비웠는데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어느 진영에서 예.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 그 해석은 틀려질 것 같고요. 이재용 전 의원은 어느 시각에서 보세요? 저는 그냥 검찰이 예. 검찰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말해왔듯이 또 검찰 측에서 나오듯이 그냥 자기네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시간에 맞춰서. 그냥 검찰 수사 스케줄대로 한 것뿐이다. 스케줄대로 지금 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예. 또 영장 발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이 수사를 계속 보면서 예. 항상 이제 보는 게 자꾸 정치권에서 있는 건 뭐 검찰 대 뭐 청와대, 검찰 대 무슨 여당 뭐 이렇게 몰아가지만 예. 이 검찰이 자기네가 시간 나고 마음대로 들어가서 무슨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그 영장 발부를 해줘야 되는 예. 법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충분히 압수수색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동의를 해준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꾸 이런 프레임으로 아까 예, 말씀드린 예. 프레임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자꾸 까먹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이유, 타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이 윤석열의 타이밍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타이밍을 안 본 게 문제라고 봐요.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보면 타이밍을 안 본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거에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예. 하는데 이게 윤석열 지금 총장이 뭐 예. 문재인 대통령 갑자기 유엔에서 미국에 유엔 총회 가는 것도 좀
갑작스럽게 날짜가 잡힌 겁니다. 사실은 이제 북미 대화 진전 가능성이 그렇죠. 있으면서 그 전에 이낙연 총리가 갈 예. 예정이었다가 뭐 그런 그런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사실은 좀 일정을 좀 급하게 잡은 급하게 거다. 잡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급하게 정상회담을 예. 추진한 거고요. 그런데 이전까지 그 수사의 진행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는 이게 지금 뭐 조국 장관이 거의 마무리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시점이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시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꼭 대통령을 생각해서 잡은 타이밍이라고 보진 예. 않는데 다만 왜 제가 타이밍을 잘못 잡았냐고 그런 데도 말씀을 드리냐면 이 그냥 수사 검사일 때 일개 수사팀장일 때와 또 예. 검찰총장으로서의 움직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조금 무게감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게 예. 검찰총장은 예. 이게 어떤 정치적인 파장이 올 수 있다는 것까지 이게 정치적으로 불나는 얘기가는 좀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만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검찰총장이에요. 이렇게 양쪽에서부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 시점에 수사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방법론 자체가 예. 그랬다는 거는 여전히 저는 검찰총장으로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럼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 압수수색을 한다면 어느 때가 그러니까 적절했다고 일단 볼 수 있는 건가요?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는지부터가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언론에서 뭐 증거인멸이라는 예, 얘기가 나오지만 뭐에 관한 증거인멸인지도 잘 안 나오고 있고 증거인멸인데 뭘 증거인멸한다는 예, 것인지 모르겠고 예. 그다음에 어제 압수수색 후에 나온 기사들을 봐도 예. 주로 보게 되면 뭐 자녀 입학과 관련된 예,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초유의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인데 예. 이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예. 공직자로 있을 때도 아닌 서울대 교수 시절에 자녀 입학과 관련한 문제가 이런 일로 불거진다. 뭐 도의적 비난이나 이런 걸 떠나서 예. 이게 과연 최초의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에 해당할 만한 사안인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얘기 어제 이제 압수수색을 보고 참 시각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시각을 제가 이 방송 전에 좀 찾아보니까요. 뭐 정치권도 있지만 일반 많은 국민들도 약간 좀 갈리는 상황인데 이렇습니다. 조국 장관의 직접 혐의에 접근했기 때문에 어제 압수수색이 이뤄진 거다. 이런 시각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시각은 이제 여당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건 먼지 털기 수사 아니냐? 어디 나올 때까지 털어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각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최영선 의원님과 박상현 변호사께는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조국 장관의 직접 혐의에 접근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걸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좀 먼지 털기에 가깝다. 최영선 의원께서는 어떤 시각이십니까? 직접 조국 장관과 예. 관련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한다고 봐야 맞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 예. 그 조국 장관의 딸 그 스펙을 예. 입시 과정에서 스펙을 무리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이 대다수 젊은이들의 정의감, 예. 공정, 예. 평등 이런 데 대한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렇죠. 이번 사안이 커지게 된 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맞습니다. 됐어요. 처음에는 도덕성 문제로 예. 제기가 됐고 이 도덕성에 따라서 사퇴 예. 압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예.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도덕성만의 문제냐 예. 위법성까지 가미된 것이냐를 예. 지금 따져야 되는 것인데 예. 스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뭔가 어떤 무리했다는 증거들이 그동안 쭉 있어 왔습니다. 예. 그게 딸에게만 적용된 것이냐. 일관되게 이렇게 스펙을 무리하게 만들 정도라면 예. 아들에게도 적용이 됐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한 것을 보면은 예. 아들, 딸이 입시 서류를 낸 데 대해서 다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을 하고 자택까지 예.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의와 공정을 해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만든 이 스펙들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면 예. 자택을 압수수색한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확신하고 이제 접근해서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데요. 박상혁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압수수색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예. 이번 사건을 통틀어서 검찰이 벌써 압수수색한 곳이 70여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언론에 따라서는 70, 뭐 어떤 곳은 뭐 50 이상, 뭐 여기가 표현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숫자의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예.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의 그 조국 장관에 예.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70여 곳 이렇게 많은 곳을 해야 할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곳이었는지 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장관 아들에 대한 것까지도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된다면 과연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그 뭐 한탄 이런 것들이 SNS상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또 한편으로 좀 참고해야 될 것이 이제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때 3번, 4번 영장이 기각된 적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뭐 주거의 평온함이라든지 사생활 보호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비교해 본다면 지금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의 특히 압수수색의 이런 행태들은 너무나 가혹하고 지나치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요, 검찰 소환에 뭐 불응했다. 그래서 뭐 체포영장 가능성이 있다. 어제 이제 한국일보 기사가 있었고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소개해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경심 교수 측 그리고 조국 장관 측에서 약간 어떤 설명, 해명이 좀 있었어요. 반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여기 보면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정 교수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뭐 입장이 좀 이렇게 좀 갈리고 있어서 요거는 좀 더 뭐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도 어제 이제 출국해서 이 얘기 좀 했어요. 정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나 하니까 퇴원했고 당연히 소환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뭐 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내용까지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이 조국 장관 어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했는데 뭔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사실 정치권 반응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소개 안 했는데 지금부터 그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입니다. 패널 분들의 한 방이 있는 분석을 들어보는 순서죠.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조국 정국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민주당 굉장히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지만 그 소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고민도 좀 묻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기사.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보시죠.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 검사 40명으로도 안 되니 무리수다. 뭐 이런 검찰 압수수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반발하는 내용이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당은요, 헌법재판소에 조국 장관 직무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헌재로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뭐 이런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여당 내 일부, 뭐 여기도 비주류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 뭐 일각에 얘기했죠. 부인이 구속될 땐 얘기가 좀 달라진다.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청와대는 입장 발표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좀 드러난 분위기고요. 다음에 볼 두 개의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글쎄요. 뭐 이제 취재 활동에서 좀 더 깊은 내용, 물밑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전하고 있어요. 여당 의원들의 위기감, 여론 심상치 않아. 지도부 출구 전략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는요, 어제 당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실하게 드러난 것 없다. 당 지도부는 조국 두둔 입장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부에서는 지식인층 분위기가 이게 심상치 않다. 등 돌리는 거 아니냐. 이젠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뭐 아랫부분은 아까 뭐 청와대 반응이었고요.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내년 총선에서 20석은 사라진다. 위기감 커지는 민주당.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글쎄요. 오늘 또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아마 뭐 해명 내지는 좀 반박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이런 내용, 뭐 이런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좀 전하고는 있습니다. 조국 사태로 중도층 위반 심각하다. 지도부 안이한 입장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뭐 한국당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이 내용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여야의 반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 수사가 아니라 국민관심사의 실체적 진실을 그대로 밝히기 위한 진실 밝히기 수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조국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와 국가적 혼란이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네, 여야 반응까지 저희가 좀 확인을 봤습니다. 내부께 공통 질문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지금 조국 정국, 민주당 뭔가 좀 고민하는 모습이 감지가 됩니다. 지도부의 생각 그리고 의원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뭐 같을까 다를까? 아니면 어떤 고민이 있을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분 의견 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논설위원께서는 뭔가 그림을 좀 그리셨네요. 법무부 장관 얘기라 좀 저울추를 써봤습니다. 저울을 그리셨네요. 예. 일단 정치는 아무리 명분이라지만 예. 총선이 다가오면은 현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아무래도 오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이슈가 있지만 이게 뭔가 다른 큰 이슈가 생기면 금방 잊혀질 것이다. 뭐 냄비 건성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새로운 핫 이슈 한두 개만 터뜨려지면은 조국 이슈는 금방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슈가 지속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속해서 나왔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깊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총선은 점점 다가오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결국은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야 되는 의석수가 몇 석인지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내에서 그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불만이 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울추는 점점 조국 장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장관, 낙선할 의원수 2개를 저울에 올려놓으니까 낙선할 의원수기 무게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그리신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박상학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팀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 그 청문회 과정 중에서 보면 뭐 조국 장관 스스로가 밝혔듯이 좀 부족한 점들 여러 가지 성찰해야 될 점들이 많은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선거를 많이 경험을 해봤고 그런데 봤을 때 의석수라든지 선거 결과에 더 어려운 영향을 주는 것들은 뭐 자중질환이라든지 굉장히 이럴 때 서로 간에 헐뜯고 당내 분란들이 더 큰 문제점들을 여야를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많이 성찰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지도부든 평의원이든 또는 평당원들도 이런 역사적 경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들은 뭐 그렇게 뭐 서로 간에 탓하거나 뭐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하나의 원팀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의 뭐 조금 어려움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모두 민주당의 뭐 구성원들이 잘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원팀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있고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다 공통된 생각이다. 이렇게 그런 역사적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원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재영 전 의원께서는 희망 고문 대 와장창.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지도부하고 그 지금 현재 그냥 지도부가 아닌 의원들하고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지도부는 희망 고문인 거고요. 와장창은 의원들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지도부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그 신문만 보더라도 지금 나온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와장창은 이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의원들, 특히 지역구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의원들은 현장과 지금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매치가 된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경남 또 부산 지역 이런 데 있는 민주당에서 뛰고 있는 현역 의원이라든지 거기 당협위원장들을 보면은 얼굴이 예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다? 어두워졌습니다. 주변에서 좀 어두워진 모습을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제가 뭐 그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얘기했지만 주관적 판단 아닐까요?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믿거나 말거나이긴 하지만 어찌 됐던 간에 제가 봤을 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미소가 사라졌는데 지금 현재 지지율을 보면은 자신들의 내년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진짜 말 그대로 와장창 깨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결이 틀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 새누리당이 19대 때 바로 이랬었거든요.
19대 때 돌아보니까 딱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19대 때 그 지도부가 아니었던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그 당시 지도부가 왜 저렇게까지 이상한 행동을 하나라고 했을 때 그 불만, 그 갈등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그 선거까지 진행이 됐고 19대인가요? 20대인가요? 19대입니다. 19대 총선? 아니죠. 20대 총선이지만 20대 총선. 19대 국회의원을 했을 때 이제 12년부터 16년, 특히 이제 15년, 16년 그러니까 이렇게 20대 총선 전에 그 19대 국회 시절의 모습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지도부하고의 그 일반 의원들하고의 이 괴리,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비슷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럼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그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좀 쓰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모습이 그럴 것이다. 알겠습니다. 양절 변호사께서는 뭐 날씨 예보를 하셨나요? 장마, 소나기 다 물음표 이렇게 찍으셨네요. 네, 장마일지 소나기일지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샤프잔 조국 장관 또 자택 압수수색 같은 걸 보면 대검 과학수사부를 총동원을 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저는 동원된 인력을 보면 이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수사인지 아니면 정말 국가에 큰 변란이 일어난 것인지 모를 정도의 이 어떻게 보면 검찰 인력을 총동원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달 가까운 수사에서 또 막상 정확하게 뭐가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나온 것도 없어요. 언론에서 의혹은 많이 떠졌는데 제기된 의혹들 다 그게 사실이면 정말 큰일일 텐데 그렇게 또 보는 것도 무리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최소한 이 정점을 찍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지나가고 나면 이게 장마일지 아니면 지나가는 소나기일지는 판단을 할 것 같다. 근데 아직은 그 판단이 좀 내리기는 이른 상황이 아닌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길 수는 없겠죠. 검찰 수사도 계속해서 뭐 이 상태로 2달, 3달 갈 수는 없고 총선이 내년 4월인 걸 감안한다면 아마 연말 이전에는 이 상황에 대한 확실한 판단.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도부도 이제 어떤 쪽에 선을 그어야 될지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 판단을 하기가 좀 이른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분 보니까 뭐 약간씩 결이 다르는데 장마인가 소나기인가? 양절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지금 이 상황이 장마예요, 소나기예요? 제가 봤을 땐 소나기 같아요. 소나기. 그러면은 조금 지나면은 반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좀 보신다. 그러면 네 분이 각각 오늘 좀 약간 답이 달라요. 지금 이 상황을 보는 시각은. 아무튼 이런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기사 뭐 이어가 보겠는데요. 진중권 교수. 뭐 진보 성향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목소리도 그동안 냈고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진중권 정의당 탈당계.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조국 관련 당 대응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 소개가 돼 있어요. 대표적인 진보 논객으로 꼽히면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자신이 소속된 정의당에 최근 탈당계를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중앙일보 뭐 전화통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이래요.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 장관 적격 판정 등 정의당이 보인 일련의 조국 사태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 때문인가? 그래서 탈당계를 낸 건가? 물어봅니다. 그러자 답이 이렇습니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이것 저것 세상이 다 싫어서 탈당계 낸 거다. 세상이 다 싫어서 낸 거다. 제목이 이걸로 꼽힐 수도 있었겠는데요. 세상이 다 싫어서 내가 탈당계 냈다. 요 내용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정의당에서는 만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진중권 교수의 어떤 무게감 때문에 아마 정의당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성혁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뭐 기사에도 나왔듯이 진중권 교수가 또 동양대 교수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양대가 참 이번 조국 정부에서 많이 언급됐죠. 그런 관심들이 좀 많이 모아졌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보였던 여러 가지 그 날카로운 뭐 비판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관심이 있었었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또 이 상황들을 너무 잘 아는 그 지식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의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당원으로서는 부족한 점들도 있다고 아마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진 교수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이 역사적인 좀 중요성들이 있어서 스스로 좀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전 의원.
저희가 이거 그냥 그 당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요. 그 지역에서 그 책임 당원이라든지 이제 진정 당원이 당을 떠났을 때 다시 그분을 당원으로 입당시키는 게 이 세상에서 거의 제일 힘든 겁니다. 아예 새로운 분을 이렇게 그 당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런 거거든요. 그 정도로 당원이 진정 당원이 당원의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망감이 매우 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의 이 정의당 탈당계를 보면은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행위 자체가 얼마만큼 지금 정의당뿐만 아니고 민주당이 이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과 얼마나 이게 결이 틀린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그 중요한 저는 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쪽에서 이 탈당계 뭐 낸다니까 만류하고 있다 그래요. 정의당이 만류하면서 하는 생각은 뭘까요? 이재용 전 의원.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아주 유명한 인사까지도 게다가 또 청년들과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인사마저도 빠진다면은 더더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흔들릴 거에 대한 우려겠죠. 진중권 교수는 뭔가 좀 불만. 여기 표현이 됐습니다. 이것저것 세상 다 실어서 나간다. 이런 표현이고요. 정의당은 나가면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만류하고 있다. 뭐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은 조국 정국에서 약간 파생된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불똥이 이렇게 쳤다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오전에 있었죠? 한미 정상회담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인터컨티넨탈 거기서 열렸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는데요. 일단 뭐 오늘 새벽에 6시 30분경에 있었기 때문에 신문 기사는 없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요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유엔 총회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깜짝 제안 하나. 글쎄요.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뭐 지소미아 관련 갈등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지금 있네요.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보내서 중재를 좀 해라. 중재를 해라. 이런 얘기 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냥 읽고 말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게 미국의 중재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 정상이 그래서 만나면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유엔 총회 기간에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한미 정상회담 내용이 좀 있어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뉴욕의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오늘 회담인데요. 6시 30분경, 당초는 한 6시경 예정됐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다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게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6시 30분경에 시작됐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판문점 방문은 평화 보여주는 세계사적 장면이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일단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 위한 실무 협상 열리리라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다음입니다.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위주로 소개해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모두 발언을 길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오랫동안 핵실험 없었고 김정은과 관계도 매우 좋다.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북한과 전쟁하고 있을 것이다. 자랑이 살짝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모두 발언 혹시 보신 시청자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상당 부분은 자기 치적에 대한 또 설명이 좀 있었더군요. 자, 오늘 오전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만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은 행동으로 평화를 보이는 것이 아주 세계적인 방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홍상민과 또 대통령 대통령이 행했습니다. 조만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한미 간의 기후 협상이 열리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인
대해 저는 이제 업체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미 동맹을 더욱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Talking about the purchase of equipment, South Korea is one of our largest purchases of military equipment, and we're working together very well. Very importantly, we have our hostages back, and that was a very big deal. And we got our hostages back. We have the remains of our great heroes from the past back, a lot of them, and they're coming in, and they actually have a lot of them ready to start coming in again. I get along very well with North Korea.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we're not considering actions at all. There's no reason for actions, I will say. 네, 뭐 오늘 오전 뭐 몇 시간 안 됐습니다. 6시 30분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최영선 의원님,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기대와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 뭐 판문점이니까 본인의 어떤 치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뒀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일명 기사에도 소개했지만 미국의 입장이 약간 전형적으로 바뀐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최영선 의원께서는 북미 회담 그리고 어떤 돌파구 마련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유엔 총회에 당초에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갈 예정이 없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대신 갈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일정을 바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뭔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그리고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갔다고 봐야 되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하고 관련해서 북한의 태도가 상당히 또 재미있게 바뀌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 하기 전에는 예. 계속해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에서 한국은 빠져라 이런 식으로 한국을 그렇습니다. 무시하다가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 발표하는 그 즈음에서 예. 미국이 한국 정부를 강박하지 마라 하면서 갑자기 우리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 얘기하면서 또 미국은 빠져라 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런 변화를 봤을 때는 예. 물밑에서는 예. 뭔가 좀 접촉이 있었거나 예. 하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은 뭐 일단 성과를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 조심스럽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은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 31분에 시작이 돼서요, 뭐 모두 발언, 그리고 뭐 이제 본격적인 회담 다 포함이 돼서 64분, 그러니까 1시간 조금 더 했습니다. 통역을 거쳤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30분 이상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럼 30분은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일본과 관련 얘기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돈 문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요 모두 발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이다. 고맙다. 사실은 최대는 아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다른 나라 있는데 최대라고 이렇게 많이 사줘서 고맙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LNG 수입, 뭐 자율운행, 뭐 합작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동맹 발전 잘 되고 있다,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해서 경제 얘기 좀 했습니다. 자, 그럼 관심사가 하나가 있어요.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과연 60분 넘게 진행됐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나왔을까? 아직은 모릅니다. 그 기사가 있어요. 보시죠. 한미 새 방위비 분담금 협상 오늘 서울에서 개시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은요, 내년에 6배 늘어난 6조를 요구합니다. 올해가 1조 좀 넘거든요. 그런데 6배, 6조. 이거는요, 아무리 많이 불러도 너무 많이 불렀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 1차 회의만 맡고 나머지는 새 대표가 협상. 지금 장원상 대표 11월 주 뉴욕 총영사로 부임 예정이라서 1차 회의만 맡고 나머지는 새로운 대표가 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여기 후임에 뭐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제 담당자에 대한 설명이고요. 일단 우리 관심은 어떤 오늘 신문에 따라서 액수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5조, 6조, 통상 요 정도로 좀 접근하고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액수가 그 정도일 것이다라고. 그런데 올해 1조 조금 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 이게 협상이 잘 될까? 지금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재용 전 의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환율이 굉장히 좀 요동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5배를 하고 생각을 할 테고요. 예. 우리 측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6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것이 트럼프가 내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약속했던 자신이 미국의 국민한테 약속했었던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받아내겠다. 이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높게 부르면 이게 협상이 됩니까? 근데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보면 이 사업가들이 하는 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높게 불러놓고 거기서부터 낮춰야지 자기네가 원하는 데까지 가는데 더 쉽다고 생각하는 한 20, 그런 30% 전략을 올려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예 5, 6배를 올려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전 비즈니스의 시절에 부동산 사업가의 시절에 전략이 협상 전략이 저는 어느 정도 묻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지금 현재 있는 여러 전문가들과 지금 협상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네 대통령이 뱉어놓은 말이기 때문에 그걸 회의석상에 올려놓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도 이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몇 번 있기 미국 때문에 협상팀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우리도 5조, 6조 일단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가요? 협상의 시작 포인트는 필요하고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방위비로 내고 있는 것보다 이상의 우리가 사실 부담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기타 부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기 부수적인 때문에. 부담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로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담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미국 측의 요구는 굉장히 부당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에 어떤 협상용 카드의 시작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또 주목하는 점은 이번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수석 대표로 기재부 출신이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정상 간의 큰 틀의 합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도 실무 협상에서의 굉장히 중요성도 있는데 지금 정원보 전 금감위 부위원장이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또 한편으로 굉장히 이분이 기재부 출신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극주의 금융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돈 문제 한번 제대로 따져 보겠다. 이런 건가요? 그동안 우리가 국제 협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약간 엉성하다 이런 비판도 많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적합한 인물을 통해서 꼼꼼하게 따지는 우리가 실리를 반드시 챙기고 그런 데 대해서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듭니다. 사실 미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등 많은 나라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 우리와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요 처음 거 협상 잘해야 다음에 있는 다른 나라들 협상 잘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로서는 그렇다고 이렇게 호락호락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꼼꼼한 협상, 국민들도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좀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죠. 이 내용입니다. 기사를 제가 아침에 이 기사를 보다가 이게 표현들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보시죠. 남친 문제로 싸운 뒤 여중생 7명이 노래방에서 초등생 집단 폭행. 일단 표현들이요. 남친 문제, 여중생, 초등생, 집단 폭행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많은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메신저로 말다툼을 벌이고 노래방에 찾아가 수차례 때려 코피 흘리고 맞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9만 명 넘었다. 경찰, 가해자들 전원 검거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조금 많이 가렸습니다. 가려서 좀 만들어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좀 가려서 그렇죠.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코피가 나고 있고요. 누군가 때리고요. 그리고 지금 들릴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또 저 상황에서 계속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좀 다시는 동영상이 전체는 좀 길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좀 적당히 편집을 해서 뭐 저런 상황이었구나 정도만 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일단 좀 생각해 볼 지점이요. 여기 보면 경찰이 가해자들 일단 전원 검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중생들, 뭐 때린 것으로 알려진 여중생들 다 14세 미만이잖아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죠. 촉법 소년 이른바. 촉법 소년이죠. 법을 어길 수도 있는 소년이긴 하지만 불법 면책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거가 된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종의 소년보호처분이라서 가정법원에서 소년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경우에 이제 그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책임을 면해준다. 대신 보호사건으로 처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계도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중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소년이라고 불렀던 일종의 보호시설 같은 데서 유치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단계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제 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의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성문을 쓰게 한다든가 봉사활동에 종사하게 한다든가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일차적으로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훈방 가능성도 있고요. 아예 훈방이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고 훈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경찰서라든가 검찰청 내에서의 반성문 같은 것을 바로 풀어준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되 그러니까 형사 재판을 받아서 처벌을 받는 건 아니다. 형사적 처벌이나 이런 거는 나이 이상 지금 안 되는 거고 다른 조치는 가능하다는 거네요. 최영수 의원님, 왜 그랬느냐, 뭐 이유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후배의 언행이 기분이 나빠서 불러서 혼내줬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아니 그렇습니다. 후배의 언행이 좀 문제가 있어서 선배가 혼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되게 얘기를 해서 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뭐 이 정도로 끝내야 되는 건데 이게 폭행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요, 이거는요? 여튼 요즘 아이들 되게 무섭다. 세대 간의 차이가 난다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또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SNS 시대의 새로운 문화도 또 알게 됩니다. 이게 충격이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충격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또 네티즌들이 그에 바로 응징을 반응이 나왔죠. 가해자의 어떤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응징을 하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문화인데 여기에 대한 법과 규정도 빨리 정비를 돼야 되겠다. 그런 법과 규정이 정비가 되면서 과거의 체제는 전부 다 우리 법률들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SNS 시대의 그 법과 규정을 정비할 때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좀 규정이 정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피해자 생각합니다. 보호에 좀 더 좀 뭔가 마련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석준 교수 얘기 좀 해봅시다. 어제도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 뭐 추가로 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연세대 유석준 교수 강의 중단, 시민단체 위안부 할머니 명예훼손, 검찰에 고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 측은요. 사회적 무리 유감이다. 철저히 조사하겠다. 총학, 규탄, 동문의원 14명 항의 소환도 보냈습니다. 류 교수 입장을 기자들한테 냈습니다. 혐오 차별 발언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류 교수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서 내가 강의할 때 좀 직선적으로 전달하는 스타일이긴 하다. 그러나 이 문제된 발언 있죠.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이 발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수강생들이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궁금하면 뭐 조사를 해봐라. 뭐 이런 취지였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그래서 이 궁금하면 뭐 한번 해볼래요라고 역으로 물어보는 취지이지 혐오나 차별하라는 발언이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석준 교수 연구실 출입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항의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여기 보시면 방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여기 뭐 이런 내용도 보이고요. 여기는 뭐 작게 써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파면 뭐 하여튼 학생들이 항의한 겁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그래서 굉장히 그 문 전체에 붙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세대 교수 유석춘 매춘 발언, 뭐 강의 중단, 뭐 조사 착수 이렇게 유 교수 아까 전해드렸죠? 진이 왜곡됐다. 여전히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해명이 나가서 저런 식으로 보도되는 것 자체 그리고 여기서 예. 이제 학생에게 한번 해볼래요라는 말이 뭐 성희롱에 해당하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 사안은 분명히 그러니까 학문의 자유라든가 의견의 하나로서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고 다퉈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논란을 벌여버리면 예. 마치 역사적 진실의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처럼 비춰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엄정하게 잘못된 부분이고 저는 이거는 분명히 수사를 착수해서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게 마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소재처럼 보이는 것 자체를 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뭐 혐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예, 차단할 예. 수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맞을 수 있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막지 않으면요. 이거를 제대로 예.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이 저런 얘기들이 사실일 수 있다라는 또 착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건 논란의 사회 법입니다.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재용 전 의원은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참담하죠. 참담하다. 그럼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요. 예.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안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당에 가서 좀 얘기 좀 하실 건가요? 네, 할게요. 근데 다만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유석춘 교수가 예. 본인이 그래도 나름 굉장히 석학으로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끝에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개적 토론을 거쳐 사실관계를 엄밀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먼저 하시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시고 다른 사람들 모아서 그런 다음에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만약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좀 하고 나서라도 할 수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서 마지막 기사 하나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지금 미국 정가 우크라 스캔들로 발칵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전 부통령 둘 중 하나는 쓰러진다. 왜냐하면 두 인물 모두 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통화해서 뭔가 얘기를 했거든요. 각각 서로 상해서 압력 행사한 거 아니냐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는 쓰러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 대선 최대 쟁점이다. 트럼프, 바이든과 아들 부패 얘기는 했다. 전화통화에서 뭐 언급한 건 시인했지만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권력 남용 이렇게 공세를 벌이고요.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 그리고 바이든 전 부통령도 수사 위협한 게 사실일 때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둘 중 한 명은 쓰러진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미국 정가가 한 명이 쓰러지게 되니. 아무튼 탄핵 얘기까지 뒤섞여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